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어제 깜짝 놀라셨죠? 이 튀르키예 시리아 인근에서 벌어진 강진 소식. 리터 규모로 7.8 수준이니까 굉장한 거죠. 지금 현재까지의 통계만 보면 사망은 3,700여 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16,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 조치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KBS 박대기, 조정인, 성민수 기자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인가요? 그 최고 중에 최고라고 갤럭시 S23을 소개를 했던데 7일 공식 판매를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던데 저도 뭐 바꿀 일은 없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가장 낮은 가격이 110만 원, 높은 가격은 거의 200만 원대에 달하던데 이거 제 돈 주고 다 삽니까? 아니 저는 놀라서 너무 비싸죠. 네. 이게 사실은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새 기자분은 이 휴대폰 자체를 좀 지원받거나 그러니까 가격 자체에 관심을 가질 일은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요, 저희도 그 회사에서 교체를 할 때 예. 추가금을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면 이번에 아마 추가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신형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군요. 너무 네. 비싸면. 이 휴대전화 특히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은 전 국민의 열의 9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우리 저 취재하시는 박 기자는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뭐 성능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워낙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렇다 할 이제 발전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요새 접는 폰 자꾸 만드는 이유도 예. 뭐 그렇게 완전히 접으면 좀 새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똑같은 막대형 그 스마트폰이라면은 과연 전보다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예전에는 그때 그 뭐 삼성전자나 애플에서 뭐 이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는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뭐 더 빨라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하거나 그럼 좀 느낄 텐데 예. 그러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한테는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은 또 오르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잘 나온다고. 어떤 거요? 사진이 잘 나온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화소는 좀 높아지겠죠. 네. 근데 휴대폰 광고를 보면 박 기자 얘기가 실감 나는 게 애플이건 삼성전자건 어떤 기능이 나아진 걸 광고하기보다는 뭔가 그 기분이나 이미지를 설명하는 광고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거의 2, 3년 그러니까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나면 바로 새로운 신기종으로 바꾸게 만드는 의도화된 이제 노화라 그럴까요? 그 일부러 뭔가 그 한 3년쯤 지나면 내가 낡은 걸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언제 잘못될지 모른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8784번님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저도 경험이 있어서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나고 배터리 수명이 조금 짧아진 것 같아서 배터리만 교체하고 싶은데 이게 오히려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돈 조금 더 보태면 휴대폰 새로 살 수 있다고 대리점에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의도화된 노후화랄까 이런 거를 조금 의식하나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특히 더 심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안드로이드 삼성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이제 2번 정도로 제한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메이저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3년이 지나면 더 이상의 OS 업데이트가 안 돼서 새 폰을 사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하도 좀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걸 이제 약 4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고요. 예. 애플은 상대적으로 그 OS 업데이트를 제가 4년 전에 산 폰도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장기간 가는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좀 차별을 뒀는데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비난을 받으면서 고치는 바람에 예. 더더욱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 폰을 살 유혹이 없어진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그 이제 배터리 교체 같은 경우도 배터리만 바꾸고 싶은데 예. 액정하고 결합이 돼 있다면서 액정까지 같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십만 원씩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그렇게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비품 배터리들이 많이 팔거든요. 정식 서비스는 아닌데 예.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자작해서 고치는 이런 유튜브 영상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수리라고 하는 대목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만큼 휴대폰 가격이 부담스러워진 거거든요. 사실 뭐 여유 있을 때야 뭐 신제품 사는 게 플렉스도 되고 얼리 어댑터라는 관심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즘 이 MZ 세대가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손품 발품 팔아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성지에서 구매하는 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온라인 통해서 알았고 젊은 분들이 제가 휴대폰 교체할 때 거기 가면 공짜래더라. 혹은 뭐 신제품도 뭐 30-40만 원대에 살 수 있대더라. 물론 지금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이 S23 같은 경우는 성지에서도 한 70만 원대 하는 말인데요. 아직 이제 새 전화기가 나오면은 예. 제가 성지라는 말을 좀 거부감 느끼실 분이 계신데 이게 그렇죠. 뭐 종교적인 성지가 아니라 예.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곳이라서 해서 성지라고 불리는 은어로 그렇게 불리는 곳인데 예. 이게 새 전화기가 나오면 당장 그 성지에 풀리지는 않고요. 몇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성지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면은 이 성지라는 곳이 단통법을 위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지라는 곳들은 광고를 하지 않고 예. 제가 전 시한 적이 있는데 마치 마약 거래하는 곳 같아요. 암암리에 한다면서요. 예. 간판이 일단 없습니다. 간판이 없고요. 예. 무슨 허름한 사무실 같은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뭐 손짓을 해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여기 벽에 커다랗게 규칙이 붙어 있어요. 예. 가격을 말하는 즉시 퇴실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최대 이제 과거에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불법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혹시 고발하려나 이런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가격도 말 못하고 수화로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끄떡하면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휴대폰을 주고 전화기도 바로 개통이 안 됩니다. 집에 가져가서 문자로 몇 월 개통이 가능한 시간이 있대요. 아마 자기들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 불법 보조금을 받는 시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며칠 기다리면은 뭐 새벽쯤에 문자가 갈 때 그때 빨리 개통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는 불법이고 판매 예. 지원금 형태로 돌려서 하는 걸 텐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 그 파는 사람들은 뭘 남기는 거냐. 만약 그렇다면 다른 대리점이나 다른 판매처에서도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혹시 뭐 기자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취재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 성지 이른바 마케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그런 데서는 가격을 요금제를 아주 높은 요금제를 요구를 합니다. 뭐 10만 원 넘어가는 요금제를 6개월은 써라. 그리고 부가 서비스도 뭐 20만 원짜리 써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성지라고 알려진 곳이 무조건 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따져보고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가 뭐 어떻게 보면 시장 가격 아래로 주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대리점이 사실 그 수당을 포기하는 거죠. 자기 수익을 포기하고 그걸 돌려줘서 약간 박리담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리베이트를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살 때도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그래요? 게 사실은 고가 요금제를 이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부가 서비스 같은 거를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 달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유료 부가 서비스. 네, 그러면 사실 기계 자체는 좀 싸게 사는 느낌이지만 전체적으로 통신비 내는 거하고 2년 약정으로 쓸 때 뭐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보면 오히려 조금 돈이 비슷하게 나가거나 그러니까 할부를 좀 길게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서 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통법 자체가 경쟁을 제한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몇 번 다뤘습니다. 예, 단통법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싸게 팔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범위 정해진 범위 이하로 할인 판매하면 안 되라는 법인데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법이 과연 가능한가? 결국 그 법을 이제 하는 논리가 뭐냐면 정보를 아는 일부만 싸게 사고 다른 사람들은 싸게 못 산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발품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싸게 사는 거고. 근데 그걸 문제를 삼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릴 거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라는 게 처음에 도입 논리였는데 전제였죠. 요금 안 내렸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법을 유지하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얘기한 그 5G 도입하면서 오히려 요금을 올렸죠. 많이. 그렇죠.
성민수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일종의 가격 규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가격 규제가 벌어지면 암시장이라는 게 늘 생기거든요. 그게 지금 성지라고 불리는 휴대폰 불법 판매점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습니까? 아니 이 암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그냥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발품과 선품을 팔아서 파악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자체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예. 최근에는 아예 이제 성지가 동네마다 사실은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가장 더 싸고 이런 곳은 자기가 뭐 발품이나 손품을 팔아야겠지만 예. 실시간으로 가격 정보까지 올라오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참고해서 많이 가고 또 이게 실시간으로 또 가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아까 박대기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 언제 와라 그럼 그때 가서 또 사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싸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나 예. 뭐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까지는 그런 데를 찾아서 다니는데 예.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데 또 찾기 귀찮아서 네. 그냥 대충 백화점에서 사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암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으로 있지만은 예.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은 훨씬 더 전보다 개선이 많이 됐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죠. 예, 저희들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네. 단통법은 문제가 많은 법이다. 그걸 굳이 존속시켜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게 참 스마트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제품인지 그에 비해서 얼마나 허술하게 기업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게 불만이 참 많습니다. 이재영 님이 4년 정도 아이폰 사용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고 배터리 교체하러 갔더니 아예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 약정하고 구매했습니다. 1772번님은 통신사 영업 방식도 문제입니다. 할부 36개월로 계약하면서 마치 2년 후에 무료로 휴대폰 구입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휴대폰 교체를 통신사들이 유도하는 방식인데 이 단통법 규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고쳐야 될 건 이런 계약 방식들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실제 통신사 직영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7658번님이 채널이 각자 다릅니다. 성지라고 하는 곳과 일반적인 대리점하고 통신사가 채널마다 뿌리는 리베이트 금액이 다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마켓 쉐어라고 불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통신사 채널별로 판매 채널별로 리베이트를 좀 다르게 운영들을 하겠죠. 그 팁을 하나 네. 좀 드리자면은 예. 할부 원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할부 기간에 적용되는 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제대로 표시를 안 하는 업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부 원금은 풀로 다 받으면서 36개월로 늘리게 되면 매달 내는 돈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 매달 이것만 내셔도 됩니다라고 되게 싸게 느껴지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입하실 때는 할부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젊은 세대의 호주머니 사정도 나빠졌고 가처분 소득이 줄었고 휴대폰 신제품 줄 서서 산 다음에 인증샷 올리는 것도 좀 시들해졌고 그래서 많이 최신 제품이 아니라 이전 혹은 그 이전 제품들을 사는 그걸 중고폰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제품이지만 예전 모델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만 해도 한 6개월 전에 샀는데 이 뭐 새로운 신제품이 굳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많이 이제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래된 버전을 싸게 공기계로 사서 온라인으로 사서 제가 약정을 싼 걸 선택했는데 비교적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제품을 무조건 사야 된다 해서 흐름은 조금 바뀌는 느낌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뭐 안 좋은 쪽으로 보자면은 네. 국내 시장이 그렇게 어떤 보조금 경쟁에 의해서 저가 경쟁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예. 옛날 폰들도 팔리고 이런 식의 약간 시장 왜곡 현상이 하나가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중에도 한 명인 제 동생이 예전에 이제 그 말하는 얼리 어답터 소위 이제 앱등이라고도 막 했었죠. 이제 사과 모양만 이제 제품에 그려져 있으면 무조건 사서 이제 뭐 한번 써보고 사용해보고 이제 그냥 2년 뒤에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한동안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사양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매력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거에 비해서 가격은 좀 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조금 뭐
동생이 나이도 좀 들어가는 면도 있겠지만 아무튼 예, 여러 가지가 이게 겹쳐서 조금 좀 잘 안 사고 오히려 이제 예전 폰을 좀 오래 고쳐 쓰는 걸로 요즘에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계 같은 것도 잘 다루고 이래서 좀 트렌드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 조 기자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네. 그거 자체가 쿨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증샷이 많이 올라왔고 뭐 이른바 언팩 세러모니라는 걸 많이 했는데 이 새 제품 상자를 펼치는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글쎄 뭐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고 버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플렉스일까 하는 생각들도 갖고 계신 것 같고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자가 수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중국산 정품은 아닐지 모르지만 부품을 사서 직접 고쳤다 하는 유튜브나 숏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돈 좀 아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예, 이제 중국산을 사면은 많이 아낄 수 있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셨지만 서비스 센터 가면은 그 오래 쓰고 싶은데 이게 뭐, 예, 뭐 보상이 안 되는 뭐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기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고쳐서 쓰시는 분들이 하나 있고 예.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셀프 수리, 자가 수리가 가능하도록 법이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먼저 이게 가능하게 했고 또 이제 삼성 뭐 갤럭시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비용으로만 보면은 한 4, 5만 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예전 거를 다시 고쳐 쓸 수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AS 센터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구입해서 조금 오래 쓰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인데 사실은 뭐 이게 이 고치려고 하면 부품만 구입해서는 되지 않고요. 예전에 공구 같은 게 같이 있어야 돼요. 휴대전화를 고치려면 이렇게 집에 있는 공구로는 안 되고 굉장히 이렇게 작은 부품 그 공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같이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빌리다 보면 뭐 반품 택배비 뭐 좀 뭐 기간을 조금 늦게 내면은 뭐 벌금 형식 위약금 같은 것도 물어야 되고 이래서 별로 싸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미국에선 삼성전자도 이 자가 수리를 도입했는데 지난해 이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이 노 삼성전자 사장이 미국하고 우리 환경이 많이 다르다 그러면서 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는데 글쎄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하긴 한데 그 조금 도입해서 배터리 같은 걸 교체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꽤 도움 될 것 같은데 왜 이 삼성전자는 이걸 이렇게 내켜하지 않을까요? 일단 국내에 서비스 센터가 많다. 이게 사실 지금 독점적으로 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이제 속내는 뭐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이제 내세우는 거는 국내 서비스 센터가 많고 뭐 수요가 많지 않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 좀 한 가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게 그 최근에는 그 뭐 방수 기능 같은 것들도 좀 강화가 돼서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열었을 때 이런 방수 실링 같은 게 좀 깨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 자가 수리해서 돈을 아껴서 이제 쓰겠다. 이제 방수 기능이나 이런 거 좀 약해지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근데 하지만 소비자의 이렇게 선택권을 늘리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뭐 이런 부분 조금 아껴서 쓰겠다. 그리고 예전 모델 지금 수리 안 되는 모델을 이렇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좀 가능해져야 되는 건데 그걸 좀 제조업체에서 좀 과하게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동차도 비슷한 예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 자동차 부품을 온라인 상거래 업체에서 사서 본인이 갈아 끼면 이 공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이미 조성은 됐지만 손도 대서는 안 될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휴대폰은 아마 더 하겠죠. 김진희 님이 모든 물건이나 전자제품 오래 사용하고 싶어도 해당 부품이 없어서 못 쓰죠. 그러는데 MZ세대들은 이걸 또 찾아내더라고요. 이 전자상거래 업체 통해서 중국이나 그 이제 특히 저는 문제를 많이 느끼는 게 삼성 같은 경우에 최근 최신 모델들 같은 경우에 배터리만 바꾸고 싶은데 액정까지 같이 바꾸게 하거든요. 그럼 수리비가 거의 3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만 따로 부품을 사서 교체할 수 있는 시기라면은 훨씬 수리비를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법이나 정책으로 예. 만들 수는 있죠. 사실 미국에 그리고 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만 갈고 싶은데 왜 액정까지 같이 교체되게 설계를 했는지 예. 그게 뭐 진짜 피할 수 없는 설계인지 저는 의심이 많이 돼요. 그렇지. 근데 최근에 이제 예. 그 비난이 좀 많이 예. 나와서 최근에는 이제 쓰던 거를 반납을 하면 예. 뭐 비용을 좀 일부 한 10만 원 정도 깎아준다거나 아, 이런 그래요? 정책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20만 원인데. 네, 그래도 비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소비자 나오고 입장에서 있습니다. 생각하면 예.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사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가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 그 제야에 있는 장인들이 고쳐주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지나면 또 대안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규 님도 최근에 이 폰 트렌드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당근에서 중고폰을 사서 유심칩만 끼고 바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져야 될 이 휴대폰 환경이 있습니다. 그건 단말기 제조 업체에도 소비자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테고 소비자들도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이 성지라는 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얘기한 건데 그 암시장의 행태를 얘기한 건데 거기 찾아가면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차상윤 님이 휴대폰 업계 종사자시니까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도요. 통신사 리베이트가 많이 줄고 89,000원, 95,000원대 5G 요금제 필수 사용 기간이 있어서 따져보면 엄청난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폰이나 공기계를 사서 알뜰 유심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아니면 이제 온가족 할인제 뭐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가족 간의 그 유대감이 적은 쪽에 가족 할인제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통신비 얘기는 오늘 따로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휴대폰 관련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통신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단통법 그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법을 제정할 때도 이걸 전제로 했는데 전혀 내려간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늘 이건 이슈가 되는데 해당 정부가 들어서면 또 이건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도 있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감으로 기자의 감으로 통신비가 좀 내려가긴 내려갑니까? 일단 저는 단통법부터 해체를 해야지 그 진정한 그 통신 3사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요금 경쟁도 가능할 텐데 지금은 단통법을 시작으로 해서 마케팅 비용부터 시작해서 거의 담합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좀 진정한 경쟁 체제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과점이 소비자 이익이요, 소비자 이익을 뺏어가고 있다는 건 저는 그 LG U+라는 막내격인 이동통신사 이익이 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서 이제 느껴지더군요. 많이 벌면 또 소비자들이 많이 또 당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차가 들어오자 몰려드는 코끼리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먹이를 찾는 코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스리랑카 암파라 지역 팔라카두 마을에 위치한 쓰레기장. 여기선 쓰레기를 먹기 위해 찾아오는 코끼리 수십 마리를 매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들은 쓰레기 속에서 원래 먹던 먹이와 비슷한 것부터 찾아 먹어봅니다. 그래도 부족한 양, 다음엔 무엇으로 배를 채울까요? 비닐에 쌓여있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버려진 옷, 주사기 등등 온갖 쓰레기를 함께 먹게 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코끼리 배설물에 있는 비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코끼리들이 왜 쓰레기장까지 오게 된 걸까요? 스리랑카에는 이런 쓰레기 매립지가 54곳이나 있습니다. 이 중 코끼리가 나타나는 곳은 9곳 정도. 약 300마리의 코끼리가 쓰레기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쓰레기장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건설하면서 코끼리들의 자연 서식지가 줄어들고 파괴되었습니다. 코끼리는 매일 자신의 체중의 10% 정도를 섭취해야 하는데 서식지 파괴로 먹이가 부족해지자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장까지 오게 된 것이죠. 코끼리의 비닐과 플라스틱 섭취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쓰레기를 계속 먹을수록 위장 속에서 비닐이 엉키고 단단해져 극심한 소화불량을 겪게 됩니다. 점점 섭취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쓰레기장 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비닐 쓰레기가 코끼리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쓰레기가 자연의 먹이보다 더 좋은 영양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다릅니다. 죽은 코끼리의 내장은 인위적인 독성으로 인해 시커멓게 변해 있고요. 또 죽은 사체에서 소화되지 않은 비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코끼리 3마리 중 1마리는 배설물에서 쓰레기가 발견된다고 하죠. 인간이 만들고 버린 쓰레기. 지금은 코끼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에게 돌아올 예견된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 은행이 달라졌어요. 대출 금리도 최근에 좀 낮추고 여러 수수료도 없애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금융 소비자들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지난번에 있었던 금융위 업무 보고 당시에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다 하는 얘기를 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이제 합리적 의심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을 조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네, 사실은 시장 금리 자체가 좀 하락한 측면도 있긴 한데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금 요즘에 그 예금 금리나 이런 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은행들이 스스로 가상 금리를 좀 줄여서 좀 실제 고정 금리를 좀 더 키우고, 그러니까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당국에서 그동안 이제 너무 좀 과하다, 그리고 좀 역대급 이자 장사를 지난번에 냈다고 좀 과도한 비판도 받았기 때문에 은행들 자체도 여론도 의식하고 당국의 입김도 작용하고 이런 결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그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고 그 수익 지표인데 NIM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됐는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작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또 돈 많이 벌면 항상 나오는 게 탐욕. 이자 장사했다. 네. 근데 우리 항상 그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잘했다고 그러는데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면 탐욕이라 그러죠. 예. 그런 여론도 의식한 게 아닌가.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정부가 금리를 보는 시선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물가 잡겠다면서 기준금리를 그동안 2년 전부터 올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 보고는 막판이긴 합니다만은 예금 금리 너무 많이 올리지 마라 이런 지적도 한번 했고, 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엇갈린다, 엇박자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도 그렇고 인상할 때도 그렇고 당국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췄던 적은 한 최근 몇 년 새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 하면 항상 금리 올리고 있는데 돈 풀고 이래서 이제 계속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준금리 지금 인상 효과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물가가 또 이제 여전히 5%대 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래서 이게 좀 정부 정책에 정말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나오고 있긴 하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통해서 조절해야 될 부분인데 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으로 이렇게 은행에 대해서 조절을 해버리니까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죠. 다른 편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를 잡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거시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표인데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으니까 그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대출이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 부실률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또 이런 미시적인 거에 손을 좀 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른 미세 조정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자면 은행 혹은 금융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난 게 대통령의 발언인데,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 이 관치라는 논란을 의식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여러분들은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재냐 아니면 기업의 성격이 더 강한 거냐 이런 건데. 그 우리 시장과 사회에서 이제 은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금융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아직 금융회사라는 표현보다는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돈을 많이 벌면
땅 짚고 헤엄치기, 탐욕 뭐 이런 단어를 쓰고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고객 돈을 자산으로 삼아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를 좀 공공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본이 성장을 하기보다는 재벌들이 이제 금융업을 최대한 못하도록 정부에서 어떻게 계도를 함으로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켰고 금융자본은 정부가 관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치금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게 장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융산업자본이 결합했을 경우에 엄청난 이제 독점력, 시장의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건 있습니다만 뭐 다른 식으로 보자면은 그 지난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나 현재 여당이 비판했던 게 이게 연금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주인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그런 그 지분을 이용해 가지고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정부가 이 금융지주회사를 통제하는 그 고리가 바로 그 국민연금의 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대지분이 없다 보니까 큰 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 통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참 그 공익적 성격이 일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관치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금융 건전성 규제는 강하거든요. 금융이라는 게 잘못되면 총체적인 공익 침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경우 문제가 되는 건 단순히 금리를 다른 목적으로 조율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지난해부터 신한금융, NH농협, BNK금융, 우리금융 같은 금융회사들 회장이 교체되고 있고 내부 승진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외부 경제금융 관료 출신들이 들어오는 일종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갑자기 또 뭐 시중은행장은 건강을 이유로 며칠 만에 저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고 굉장히 그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거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연금을 이용한 뭐 주주의 권리 행사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실질적인 압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 측 입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라임 사태라든가 횡령 같은 것들에 대한 문책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들 느끼십니까? 일단 관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관료 출신들이 예전에 그 금융 쪽 이력이 있던 관료 출신들이 내려가는 거고 과거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MB 정부 때 이제 금융계 4대 천왕이라는 말이 있었죠. 예. 그때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 관료 출신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죠. 이건 정말 뭐 정부의 통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관료 출신이 가는 거는 뭐 한편으로는 이제 관의 입김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또 이 사람들이 또 뭐 그 경력이 없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죠.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내려온다, 뭐 관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논란이 더 이제 재점화된 거는 사실은 뭐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손태승 회장 연임 도전 뭐 포기할 때도 그 전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뭐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걸로 뭐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사실은 훈수를 뒀다,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뭐 이제 사태를 종용한 거다 이런 논란에 좀 불을 지피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 은행 지배 구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은행 이사회별로 최소 1년에 한 번씩 금감원이 면담한다.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 법한 일이거든요. 일반 기업이라면 이사회 독립성을 해치는 일일 테니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을 이번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실제 취재를 해보시면서 그런 압박이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말로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엄청난 압박이죠. 말 자체가. 네. 사실 은행권하고 이제 취재를 해서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 정부의 말이나 이런 눈치 보기가 엄청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은행을 거론하지 말아달라. 뭐 아니면 뭐 사실 저희가 볼 땐 굉장히 사소한 정보인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면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작은 눈치를 보는데 이런 인사에서 한마디 한다 이런 거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정치적인 조직인 게 그 이제 영업 본부들이 다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역 영업 본부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 그 은행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금융감독 원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은행 내부 조직에서는 이제 이런 쪽으로 줄을 서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진짜 그 은행들 보면 뭐 본부장이나 부행장들이 영업 안 하고 막 그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이런 식의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거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죠. 그러면서 이제 관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공재란 얘기도 하고 또 각 정부마다 금융권의 황금 인맥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아까 4대 천왕 말씀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부금회, 부산 출신 금융인, 박근혜 정부 때는 서강대 출신 금융인 서금회, 이명박 정부는 고려대 출신 고금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라인이 아닌 경우 다 관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글쎄요 하나 걱정되는 건 금융 산업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아까 연금 사회주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KT나 포스코처럼 금융권과 비슷한 가버넌스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들에까지 관치가 힘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이건 어떨까요 앞으로? 사실 뭐 KT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당장 시작이 됐죠. 구현모 대표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이 연임될 거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KT 이제 대표이사 연임 결정했더니 국민연금이 바로 입장문 내고 반대한다 뭐 이렇게 나서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경영 활동이 이제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정부하고 척을 지고 또 그런 이제 논란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눈치 보기나 길들여지기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KT나 뭐 포스코 지분 중에 정부 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도 마치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그렇게 됐고 현 정부도 계속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게 저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우리나라 재벌 문제를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소유 회사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공식이 생겨버렸죠. 저는 청탁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맑을청의 청탁은 사람을 첨가하는 좋은 의미고 부탁할 청은 이제 논란이 되는 청탁인데 제일 무서운 청이자 문제가 되는 게 풀을 청의 청탁인데요.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라고 안 하죠. 용산의 전화 같은 것들인데 글쎄 금융건전성 규제까지는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걸 넘는 인사 개입이나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대기, 조정인, 성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로 찾아뵙죠. 최근 한창 뜨거운 주제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러 차례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부터 하나둘 뛰어드는 기업들 얘기까지 AI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얘기를 2부에서 해보겠습니다. 10시 5분 2부에서 다시 찾아뵙죠.